안녕하세요. 이렇게 이른 아침에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마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뭐 작년에 알파고 이후에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됐었고, 그리고 언론에서도 워낙 많은 보도와 특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인공지능에 대한 뭐 개괄 얘기보다는 제가 박사과정을 할 때 80년대 인공지능으로 박사학위를 했는데 30년 만에 다시 이렇게 인공지능 얘기를 많이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근데 이번이 인공지능에 대한 세 번째 웨이브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두 번을 겪었어요. 50년대, 그 다음에 80년대. 80년대에도 세상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세상을 완전히 변혁시키거나 뒤집어 놓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인공지능 겨울이 왔었고, 이번에 이제 다시 세 번째 웨이브가 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좀, 파괴력이나 영향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얘기는, 기술뿐만 아니라 이 기술이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를 야기할 것인가, 라는 그 주제를 갖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에 다보스 포럼에서 이미 이런 논의를 했어요. 인공지능은 과연 멋진 신세계를 만들 것인가, 우리가 어떤 면들을 고민해야 될 것인가. 저도 2015년부터 인공지능에 대해서 다시 강의 자료를 만들기 시작해서 기업들에 가서 이런 흐름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작년에 딥마인드 때문에 아주 큰 변화를 갖고 오게 됐죠. 그래서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도 인공지능 학자뿐만 아니라 로봇공학자, 제조업체, 그 다음에 인권의 전문가까지 참석을 했던 그런 토론회였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미래, 그러다 보면 인공지능이 어떤 미래 기술로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근데 인공지능은 미래 기술이 아니라 현재 있는 기술입니다. 현재 이미 사용되고 있고요. 굉장히 여러 군데 사용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쓰시는 대부분의 온라인 회사의 서비스에 기반이 되고 있고, 심지어는 게임하는 애들의 게임에 인공지능 기술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어떤 서베이가 나오는데, 이미 여기 자기 임원들이 서베이를 한 결과 기업에서 38%는 이미 인공지능 기술을 쓰고 있다. 그리고 몇 년 안에 2018년 내년이죠. 62%를 쓸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이디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2020년쯤 되면은 한 40%의 소프트웨어가 인공지능 기술을 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미 와서 쓰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기업에서 여러 프로세스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로 많이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예측,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동화, 이런 쪽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가트너가 재밌는 예측을 10가지를 했는데, 다 소개해드릴 필요는 없고요. 이 중에서 몇 가지를 보면은, 내년까지 20%의 비즈니스 문서들은 사람이 작성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기계에 의해서,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작성이 될 거라는 거고, 그 다음에 300만 명의 노동자들이 사람이 아닌 존재를 보스로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말로는 로보보스라고 그러는데, 로보보스라고 해서 무슨 로봇이 앉아있는 게 아니라 어떤 소프트웨어가 사람을 뽑을 때 이 사람을 뽑을 것인가 하는 문제들, 또는 어떤 실적에 대한 또는 보고서를 인증한다든가 승인한다든가 하는 과정들, 이런 과정들이 또 투자에 대한 얘기, 법률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300만 명의 우리 직장인들은 자기 보스가 더 이상 사람이 아닌 그런 시대에 간다는 거죠. 뒤에 가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미 미국의 법원에서 어떤 사람을 지속적으로 구류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보석으로 허가할 것인지를 판단을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해요. 그걸 갖고 물론 판사가 최종 결정을 내리지만 기초적인 판결은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세계적인 기업들은 지금 거의 전쟁 중입니다. 이 전쟁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인재 확보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을 인수하고 있고, 많은 기업들, 여기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IBM, 페이스북,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IT 기업뿐만 아니라, 포드 같은 자동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작년에 가장 컸던 M&A가 뭐였냐면은, M&A 중에 하나가 포드가
Argo AI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한 건 아니고 투자를 해서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어요. 자율주행 자동차를 위해서. $1 빌리언 갖고. 근데 여기 규모가 대부분 빌리언 달러 규모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작은 기업조차도 몇억 불 내지는 빌리언 달러를 투자를 해서 인수를 하거나 하는 거죠. 딥마인드라는 회사를 구글에서 인수했을 때 마찬가지로 딥마인드가 그때 영국에서 별로 그렇게 내놓은 건 없었어요. 그렇지만 굉장한 인재들이 모여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4억 파운드 인수를 한 거고 지금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딥마인드가 그냥 뭐 알파고라고 하는 바둑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게 남들이 정말 1년에 하나 낼까 말까 하는 논문 수준 또는 뭐 몇 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논문의 수준을 1년에 5-6편씩 내놓고 있어요. 걔네 팀에서. 그래서 그걸 보면서 오히려 학자들이 약간 좀 얘네들이 이대로 놔둬도 될까? 정말 얘네들 어디까지 할 수 있는 애들이지? 할 정도의 대단한 애들이 지금 딥마인드 애들입니다. 예전에 80년대 인공지능은 방법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인간의 지식을 안에다 표현하고 그리고 추론을 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새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그래서 학위 논문이 지식 표현이었어요. 컴퓨터 안에 인간의 지식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는가. 이것을 갖고 제가 학위를 했는데 그때는 중심이 그래서 전문가의 지식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표현해서 효과적인 판단을 하게 만드는 방법 또는 그 중에 일부는 전문가 시스템이라는 형태로 해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많은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결국은 한계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발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약간의 쇠락이라고 보여도 많은 관심을 잃게 됐는데 지금의 인공지능의 방법은 오히려 반대로 그러니까 탑다운이 아니라 바텀업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모아서 그 데이터를 뉴럴 네트워크라는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라는 방식으로 인간의 두뇌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노드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단계별로 이 데이터를 처리해가는 과정에서 학습을 시키고 그 학습된 결과물이 결국은 어떤 판단을 한다든가 주로 이제 인지하는 과정들 예,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것을 효과적이라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계속 개선해 왔습니다. 근데 제가 공부할 때 그러한 이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연구가 됐는데 그 당시는 너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아니면 단순했어요. 근데 이후에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팀들이 이거를 굉장히 개선시키고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들고 하드웨어가 좋아지고 또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학습시키게 되었고 이것을 우리가 딥러닝이라는 그 용어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말이 딥러닝이지 딥러닝은 그냥 많은 레이어를 갖는 노드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예요.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고 그 결과에 의해서 어떤 인식이라든가 어떤 판단이라든가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방법인데 이 딥러닝이 200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굉장히 발전을 해서 뭐 음성인식, 문자인식, 그 다음에 뭐 이미지 인식, 비디오 인식, 그 다음에 요즘에 와서는 머신 번역까지 기계 번역까지 굉장히 큰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 딥러닝 기술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되기 시작하는 게 지금의 인공지능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이에요. 그럼 그 데이터를 누가 만들어주냐?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는 데이터를 구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25억 명 이상이 인터넷 쓰면서 사진 찍어서 올리고 말하고 글 쓰고 페이스북에다 올리고 검색하고 하는 과정들을 다 하죠. 또 스마트폰을 쓰면서 이 모든 데이터들이 우리가 이러한 AI 시스템들을 그 학습시키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제일 잘할 것인가 하면은 이런 데이터를 누가 더 좋은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큰 관건이에요. 지금의 우리가 이뤄내고 있는 성과들이 대부분 아직은 굉장히 많은 종류의 데이터에서 어떤 패턴을 갖고 특정 패턴을 파악하는 형태들이에요. 첫 번째가 이미지.
사람 얼굴 인식이라든가 사진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인식하는 거예요. 사진에 있는 내용을 인식한다는 게 왜 필요하냐면 구글은 검색 회사이기 때문에 검색을 하기 위해서 사진의 내용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구글의 검색이 지금까지는 텍스트 중심이었지만 이제 사진을 이해해야 되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올린 사진을 알아야지 내가 누구를 만났고 어디를 갔고 무엇을 먹었거나 무엇을 샀거나 어디에 대해서 즐거움을 표현했거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지 이 사용자에 대해서 더 적합한 광고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두 회사 모두 이미지를 굉장히 분석하고 인식하려고 해요. 지금은 뭘 하고 싶어 하냐면 비디오를 분석하려고 해요. 애들이 올린 영상들 또는 사람들이 관심 있게 쳐다봤던 영상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비디오를 이제 파악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얼굴 인식이라든가 이미지 인식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지금 이제 상당한 수준의 인간이 필적하는 실험적인 데이터로서는 인간을 능가하는 수준의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구글의 이 브레인 프로젝트 총괄하는 친구가 보여준 슬라이드인데, 아직은 여기 그림처럼 여기 사진처럼 이 사진에 나와 있는 하나하나의 개체들에 대한 인식을 하지만 이 사진이 의미하는 상황에 대한 인식은 아직 못해요. 이 사진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그 아래에 있는 게 사람이고 바구니고 그리고 계란이다라는 것까지 알지만 이것이 왜 이 사진이 의미하는 그 상황에 대한 인식은 아직 우리가 못합니다. 음성인식이라든가 머신 번역이라든가 또는 통역이라 하는 문제들도 상당한 수준에 와 있어요. 머신 번역이 그 기계 번역이 이제는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하면서 과거에 통계학적인 또는 자연어 처리적인 방식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성과가 올라갔고, 지금은 우리나라 네이버의 파파고라든가 구글의 번역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깜짝 놀랄 수준으로 발전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음성인식도 마찬가지고요. 음성 합성도 마찬가지고, 이 음성 합성도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된 게 딥마인드 애들이 내놓은 거고요.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하고 있는 건데,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스카이프라고 하는 서비스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영역인데 자동 통역이에요. 영어, 스페인어, 이태리어, 프랑스어, 독일어들을 다 하고 지원하고 있고 아랍어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영어로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스페인어 사용자면 바로 통역을 해주는 건 아니고 제 말을 문장으로 바꿔요. 그 다음에 다시 스페인어 문장으로 바꿔줘요. 그럼 상대방은 스페인어 문장을 보고 내가 말한 게 무슨 말인지 알고 걔는 스페인어로 그냥 얘기하면 다시 그걸 듣고 저한테 영어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약간의 순차 통역 같은 스타일로 하고 있지만 이것을 시범 서비스로 하고 있는 정도라는 거고, 실제로 랩에서 예를 들어 연구소에서 보여주는 정도의 퍼포먼스는 제가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중국 분들이었으면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곧바로 중국어로 번역이 됩니다. 통역이 되고 제 목소리와 유사한 목소리로 합성을 해서 내보내줘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강연할 때는 영어 배우려고 그렇게 너무 애쓰지 마라. 오히려 한국어를 잘해라. 한글을 잘하고 한국어를 잘 말할 줄 알아야면 조만간 당신들이 활동할 시대에 되면 거의 영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을 수가 있다. 그냥 한국어를 잘 말하면 통역이 이루어지는 간단한 통역기들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지식을 모아서 의사처리를 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질의응답을 하고 어떤 판단하는 기술, 우리가 80년대에 했던 기술들이 완전히 발전된 형태가 IBM의 왓슨이라고 하는 기계예요. 수많은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지식을 어떤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응답해 줄 수 있는 또는 판단해 줄 수 있는 것이 IBM의 왓슨이고, 이 왓슨은 뒤에 가서 말씀드렸지만 헬스케어라든가 이런 쪽에 굉장히 지금 많은 사례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에 관계된 핀테크에서도 마찬가지로 AI는 지금 많이 쓰이고 있어요. 어떤 영역들이냐면 그 사람의 신용 평가하는 영역, 그 다음에 고객 지원 관리, 그리고 리스크 분석. 이것이 잘못된 거래인지 아니면 가짜 거래인지 뭐 아니면은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산 관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관심이 있을 텐데 내 자산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작년에 가장 많은 영역에서 투자를 받은 에리어가 그 자기 에셋 매니지먼트입니다. 프라이빗 에셋 매니지먼트들.
골드만삭스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캔쇼라는 소프트웨어를 보고서 골드만삭스가 바로 투자를 결정했는데, 이 캔쇼라는 소프트웨어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그것이 금융시장에 무슨 영향을 줄 것인가를 빠르게 분석해내는 소프트웨어예요. 예를 들어서 대만에서 지진이 났다. 그러면 하드디스크나 예를 들어서 반도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런 거를 분석하면은 골드만삭스의 굉장히 좋은 애널리스트가 2, 3일 걸려서 보고서를 만들어냈는데, 캔쇼라는 소프트웨어는 10분, 20분이면 만들어내요. 근데 그 퀄리티가 상당한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애널리스트들을 다 파이어 시키고, 거기에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 골드만삭스는 알려졌다시피 증권 거래를 하는 사람은, 거래를 하는 사람은 2명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한 2년 전쯤부터 골드만삭스가 우리는 테크 회사다, 이제. 더 이상 금융회사가 아니다. 라는 걸 선언을 합니다. 헬스케어는 지금 인공지능 영역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열심히 투자하고 있는 그 분야예요. 어떤 진단이라든가 치료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나아가서 신약을 발견하기 위한 것까지. 제프리 힌튼이라고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에 있는 교수분이 인공지능에 있어서, 특히 딥러닝에 있어서는 가장 대부라고 알려져 있는 분인데, 구글에서 그분을 모셔갔어요. 그래서 반은 구글에서 일하고 반은 토론토 대학에서 교수를 하는데, 이분이 갖고 있었던 회사가 DNN 리서치라는 회사인데, 이 신약 발견을 하는, 딥러닝을 이용해서 신약 발견을 하는 영역에서 좋은 성과를 보여주면서, 또 음성인식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여주면서 구글에서 이제 그 회사를 인수하면서 데려갔는데, 이 영역이 지금은 가장 핫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가장 관심들이 많은 게 이게 신약 발견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메디컬 이미징, 엑스레이부터 시작해서 MRI, CT 이런 화면에서 이 사람의 증세가 어떤 건지 판정하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그랬을 때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가까지도 제안해 줄 수 있는 시스템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IBM 왓슨이죠. IBM 왓슨이 제퍼디라고 하는 퀴즈쇼에 나가서 우승한 게 2011년 2월인데, 그 이후에 얘네들이 여러 영역에서 왓슨의 활용을 고민을 했고 투자를 했는데, 이 헬스케어 쪽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지금은 비즈니스 애널리스트 쪽으로도 많이 갑니다. 근데 초반에 나온 게 이제 헬스케어 쪽이었고, 암 진단. 그래서 미국의 MSK 캔서 센터랑 협력을 해서 거기 있는 의사들이 암 진단을 한 것을 이 왓슨에다 계속 학습을 시켜서 나온 결과물을 지금 판매하는 거예요. 왓슨 for Oncology라고 해서 종양학을 위한 왓슨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MD 앤더슨하고 하던 협력은 MD 앤더슨에서 포기를 했어요.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근데 그 결과를 갖고 국내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지금 병원에 이 왓슨을 도입했는데, 이 왓슨에 대한 성과가 굉장히 부풀려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왓슨이 굉장히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영역도 있지만, 직장암의 경우 폐암 굉장히 안 좋았고요. 그 다음에 유방암에 대해서도 일부 유방암에 대해서는 일치율이 굉장히 낮은, 이것을 이제 분석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길병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5군데가 도입을 했어요. 5군데 도입을 했는데, 그렇다고 왓슨이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 아니에요. 의사들과 같이 앉아가지고 왓슨의 결과와 자기들의 판정과 같이 놓고 그 환자와 얘기를 나누면서 어떤 치료를 받을 것인가, 진단에 대해서 보고 어떤 치료를 받을 것인가. 근데 재밌는 게 사람들이 왓슨의 권고를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라는 얘기가 있죠. 근데 이 왓슨이 주는 건 뭐냐면, 유명한 세계적인 암센터인 MSK 암센터의 의사들이 학습된 결과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의사들과 결국은 미국에 있는 의사들의 판단을 같이 협의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전혀 어디서 새로운 방법으로 어떤 진단을 하는 건 아니고, 그러한 것들을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왓슨의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국내에서도 나이 측정이라든가 치매 진단이라든가 폐 질환 진단이라든가, 그 다음에 치과에 대한 얘기, 전립선 암에 대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시도들이 있고요. 여기 나오는 뷰노라든가 루닛이라든가 하는 회사는
스타트업인데 굉장히 뛰어난 친구들이 모여 있어요. 박사급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세계적으로도 좀 인정받고 있는 수준의 인공지능 그 스타트업들입니다. 사람 입술을 읽고선 말을 이해하는 것도 역시 딥마인드에서 했는데, 이게 사람이 보통 52.3%의 정확도를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립넷이라고 하는 건 93.4%. 그러니까 제 입을 보고서 멀리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판단하는 걸 94% 정도로 정확도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화 스페이스 오디세이 2001이라고 하는 스탠리 큐브릭 영화가 60년대에 나온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면은 HAL 9000라고 하는 컴퓨터가 있어요. 걔가 인간과 결국은 이제 그 갈등을 빚는데, 그래서 거기 우주 비행사들이 얘가 내 말을 들으니까 안 들리게 문을 닫고 멀리 가서 밖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할 컴퓨터가 사람의 입술을 다 읽으면서 얘네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알아들어요. 그게 이제 SF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실현이 됐습니다. 이제는. 이 얘기와 다음 얘기는 뭐 너무 기술적인 얘기니까 넘어가면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딥러닝 네트워크는 많은 데이터를 갖고 학습을 시키면서 그 결과가 굉장히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판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학습을 시키는데, 이 학습 과정도 그렇고요. 이 딥러닝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형식을 어떻게 하면은 잘 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원칙이 별로 없어요.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네트워크가 이런 모델을 붙여보고 거기에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조율해보고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네트워크를 검토해봐야 돼요. 그래서 구글에서는 이거 자체를 생성해낸 소프트웨어를 만들었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본다면 소프트웨어가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스스로 여러 가지의 방식을 생성해서 검사할 수 있게 했고, 또 다른 회사들에서는 학습하는 데이터를 인간이 만들지 않고 소프트웨어가 실제로 생성해서 그것을 학습에 쓸 수 있게 만들어가는 과정까지 만들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들이 자기 자신의 구조를 만들거나 자기 자신이 학습할 데이터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시대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리피한 얘기고,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용이 이제 줄겠구나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동화시킬 수 있고. 아까 누구를 그 영상에서 보여주셨는데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 저희 집에 그 누구라는, 거기서는 아리아 그랬는데 저는 팅커벨이라고 불러요. 팅커벨.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유명한 게 이거죠. 아마존의 에코. 아마존의 에코라는 기계인데 스피커를 포함되어 있고 음성 인식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알렉사 하고 부르면 바로 반응합니다. 띠딩 하고서 알렉사 play the music by Bach. 그러면 바하 음악 좀 틀어줘. 그러면 얘가 쫙 제가 갖고 있는 리스트 중에서 바하 음악 틀어줘요. 그다음에 에베레스트 높이 어때? 캐나다 총리 누구야? 이런 단답형 질문들을 잘 해요. 그래서 음악 틀어주고 날씨 레시피 이런 거 해주는데 이게 굉장히 히트를 쳤습니다. 작년에 한 800만 대 팔렸어요. 그래서 깜짝 놀란 구글이 구글 홈이라는 걸 내놨고, 우리가 시리라든가 콜타나라든가 이렇게 이 스마트폰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잖아요. 시리, 헤이 시리 이러고서 이제 말하는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올해 CES를 가시면은 온갖 기기들이 알렉사와 연동이 되거나 알렉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줍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요. 처음에는 아까 말한 대로 무슨 요리법이 어떻게 돼, 날씨가 어떻게 돼 이런 얘기만 했는데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알렉사 도미노 피자 좀 시켜줘. 그럼 시켜요. 도미노 피자 사이트랑 연결을 해서 내가 원하는 피자 시킬 수가 있어요. 알렉사 우버 좀 불러줘. 그러면 주변에 우버가 몇 개 있습니다. 우버 택시가 몇 대 있는데 어느 거 불러볼까요? 그래서 해요. 알렉사 저 거실에 있는 불 좀 꺼줘. 집 안에 있는 스마트 기기들과 연동이 다 되고요. 밖에 있는 서비스들과 연동이 됩니다. 이러면서 처음에는 아주머니들이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는 남성들이 이걸 갖고선
다양한 사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래서 가상 비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Virtual Assistant, Intelligent Assistant. 근데 올해 이게 1000만 대 이상 팔릴 거로 예상되는데 알렉사가, 에코가 그 자동차, 뭐 시계, 뭐 램프, 그다음에 청소기, 냉장고 이런 데에 다 들어갑니다. 기능적으로. 이 아마존이 이 영역에서는 거의 지금 강자로 등장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을 스킬이라고 그래요. 아마존 스킬이라고 하는데 이 스킬을 외부에서 사람들이 만들어줄 수 있게 했고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쓰시면 스마트폰에 앱을 다운받아서 쓰시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알렉사한테 어떤 기능들을 붙이는 걸 스킬이라는 이름으로 했지만 마치 앱을 만드는 거랑 비슷했고요. 그게 벌써 10,000개가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교수는 이 딥러닝, 인공지능 딥러닝의 새로운 논문이 등장할 때마다 나한테 알려줘.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자동으로 알려주게. 재밌는 건 저는 음악 듣다가 이 알렉사랑 음악 들으면 이제 그런 거죠. 막 이렇게 클래식 딱 나오는데 저게 뭐였더라? 우리 그런 거 많잖아요. 알렉사, what's playing? 하고 물어보면 바로 이 음악은 누구 음악이고 누가 연주자고 뭐 이렇게 나옵니다. 설명이 나와요. 써보면요. 뭐 말로 한다 그러면 뭐 그렇지 모르는데요. 집에 가서 음악을 내가 튼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에 있는 오디오로 음악을 튼다고. 또는 내 스마트폰에 있는 음악을 스마트폰을 켜고 비밀번호 넣고 뮤직 앱 가동시키고 거기서 뭘 찾고 하는 데까지 5단계, 6단계 거쳐요. 근데 딱 들어가서 알렉사 그러고선 play the music by Mozart. 그러면 모차르트 play music, play smooth jazz. 딱 그러면 스무드 재즈 음악 자기가 골라서 해줘요. 이게요. 써보면 너무너무 편합니다. 써보면. 이제는 챗봇들, 메시징을 하는 메신저에 가서 챗봇에서 물건을 사고 우버를 부르고 의사랑 상담을 하고 각종 미디어를 하고 지금 국내 시장도 난립니다. 이 챗봇들을 붙여가지고 메시징을 통해 가지고 고객과 대화하고 어떠한 요구사항을 얘기하는 이거 왜 이럴까요? 여기는 제가 지금 보니까 제가 와서 강연한 그 대해서 평균 연령이 가장 높으신 분들인 것 같긴 한데 젊은 애들은 다 알아요. 지금 밀레니얼 세대라고 해서 태어날 때부터 인터넷이 있었던 애들은 사람과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여러분들 초등학생들이 스마트폰 쓸 때 제일 화가 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초등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쓰면서 제일 화가 날 때? 전화가 올 때예요. 폰인데. 폰에 전화가 오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든지 이 메시징을 하거든요. 옆자리에 앉아서도 밥 먹으러 갈래? 그거를 밥 먹으러 갈래가 아니에요. 밥 먹으러 갈래? 이렇게. 그렇죠. 제가 2000년대 중반에 다음 커뮤니케이션 지금 카카오의 부사장으로 있을 때도 그랬어요. 앞뒤에 앉아가지고 채팅을 해요. 밥 먹으러 갈래? 야, 그냥 말로 해라. 내가 그랬는데 걔네도 그게 더 편한 거예요. 콜센터에 전화해가지고 뭔가를 물어볼 때 기다리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람과 얘기하는 게 싫어요. 왜? 내 기분을 표현해야 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달라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면은 어떤 사람은 되게 친절하게 해주고 어떤 사람은 좀 투명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챗봇을 쓰게 되면 그것이 전혀 동일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페이스 투 페이스 커뮤니케이션에 굉장히 약하고 오히려 이 텍스트나 메신저 커뮤니케이션이 강한 애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H&M 보신데 H&M이라고 패스트 패션 쪽에 유명한 샵이죠. 킥이라고 하는 서비스에서 하는 거예요. 이 킥이 미국의 중고등학생들이 제일 많이 쓰는 메신저예요. 우리나라의 카카오 같은 그런 건데 그래서 얘네들 데리고선 이렇게 어른들이 우리 털어놓고 솔직하게 얘기 좀 나눠보자 그럴 때 애들이 급당황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을 만나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얘네들은 얼굴을 쳐다보고 뭔가를 얘기한다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세대입니다. 실제로. 차라리 카카오톡으로 물어보세요. 카카오톡으로 얘기하자고 그러세요.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또 2021년 되면은 굉장히 여러 회사들이 시범 서비스를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BMW, 메르세디스 벤츠, 볼보, 현대자동차, 우버, 리프트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과연 그렇게 쉬운 문제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80% 정도는 이뤄냈어요. 근데 기술을 개발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마지막 20%가 지금까지 80%보다 더 어렵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차들이 우리 주변에 마구 돌아다닐 거를 본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한 30년 정도 더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조금 이와 같이 어떤 무리를 져서 플리트로 트럭 배송하는 거, 고속도로 같은 데서 또는 범퍼 투 범퍼로 굉장히 차가 밀릴 때 운전하는 것처럼 멍청한 짓이 없잖아요. 가봐야 조금씩 가는데 그럴 때는 자율주행을 허용할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서울 같은 데서 자율주행차가 우리랑 같이 마구 돌아다니는 것을 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시범주행은 할 거예요. 계속적으로. 근데 왜 어렵냐면 앤드류 응이라고 구글의 브레인 프로젝트 하다가 바이두에 스카웃돼서 갔다가 중국의 바이두에 스카웃돼서 갔다가 이번에 나온 그 교수인데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고 머신러닝의 대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양반이 기고한 글에서 이런 얘기들을 해요. 굉장히 빛이 역광이 셀 때 우리 신호등 인지 못한다. 이건 사람도 잘 못해요. 그 다음에 날씨가 굉장히 나쁠 때 이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앞에 가다가 아이스크림 차가 있다. 아이스크림 트럭이 있어요.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조심해야지 애가 튀어나올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기계들은 아직까지는 아이스크림 트럭 이것까지만 아는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 공사장이 있을 때 사람들이 어떤 수신호를 하고 이러면 이거 수신호 아직 이해 못합니다. 또는 이런 게 있죠. 1차선 차선이 하나밖에 없는데 앞에 보니까 우편물 트럭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조금 이따 가겠네. 그리고 기다려요. 또는 택배 트럭이 있으면은 갈까 말까 좀 고민해요. 근데 이삿짐 트럭이 있으면 이삿짐 트럭 놓고선 기다리는 사람 없죠. 저게 곧 가겠지 하고 당연히 틀어서 다른 길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한 것들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판단을 해요. 구글 자율주행차가 처음으로 자율주행하다가 사고 낸 적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차가 이렇게 가다가 앞에 충돌 완화를 위한 통이 있었어요. 이거 피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옆으로 끼어 들어가는데 버스가 오고 있었어요. 얘는 얘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거리였고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들어가면 양보를 할 거라고 생각해서 깜빡이 켜고 들어갔어요. 버스 운전사를 우습게 본 거죠. 그래서 버스 운전사가 그냥 가서 박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자기는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사람이 모는 차가 어떻게 운전할 거라는 걸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뭘 배우고 있냐면 구글 자동차들이 다니면서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길거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더 중요한 일이거든요. 자기들끼리 하는 것보다도. 자율주행 자동차가 세상에 나오면 그냥 차를 운전하는 기사들의 직업만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율주행차는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여기 그 나열을 했어요. 보험회사, 자동차 정비,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 미국의 트럭 운전사가 한 130만 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직업이 위협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호텔도 위협받을 수 있어요. 호텔이 왜? 우리는 차를 몰고 가다가 피곤하면 호텔에 들어가서 자야 되거든요. 호텔, 모텔 얘기합니다. 자율주행차는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차에서 자면 돼요. 그래서 호텔, 모텔업이 위협을 크게 받습니다. 그 다음에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도 마찬가지예요. 자율주행차 자체가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이에요. 버스, 지하철은 물론 그들도 존재하겠지만
이제는 저는 차를 없앴어요. 앞으로 제가 차를 몰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20년쯤 뒤에는 인간이 차를 모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저게 되면 이렇게 수많은, 특히 파킹lot 필요 없어집니다. 차를 주차시킬 필요가 없어요. 차는 내가 필요할 때 항상 오는 거예요. 내가 콜하면. 근데 왜 차를 주차를 해요? 아파트의 주차장 다 필요 없어져요. 도시가 바뀌어야 돼요. 도시가. 시내에서 돌아다니는 차의 20%는 주차 공간을 찾아서 돌아다닙니다. 이럴 필요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산업이 또는 영역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자율주행차예요. 그래서 자율주행차가 주는 그 의미는 굉장히 큰데 단지 자동차 산업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아주 빠르게 오지는 않을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일부 영역에서는 빨리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장거리 운송 트럭 같은 거. 그리고 일부 기능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차를 사시면은 자율주행 모드가 있을 거예요. 특히 저속 모드에서, 고속이 아닌 저속에서. 기사를 소프트웨어가 쓰는 거는 이제 흔해졌고요. 그 포브스나 AP통신에서 나오는 기사들, 특히 그 기업 성과 같은 것들, 증권 정보들 이런 것들은 사람이 안 씁니다. 스포츠, 지진, 살인 쓸 얘기 별로 없어요. 뻔한 얘기들이거든요. 데이터만 있으면 다 작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earthquake 이거 다 로봇이. 지금은 바이라인 가면요, 외국 기사들 바이라인 가면은 그 바이라인에 사람이 기자 이름이 안 쓰여 있고 회사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그 회사 소프트웨어로 Automated Insight, Narrative Science 이런 회사들이 유명한 회사들인데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다른 짓까지 해요. 시 쓰고 소설 쓰고 하는 것까지도 하지만 이 그림을 보면 우리가 흔하게 알죠. 아, 렘브란트 이렇게 알아요. 근데 이건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가 만든 거예요. 그린 거예요. 렘브란트 미술관이랑 협력해서 렘브란트 그림을 다 학습시켜서 렘브란트 스타일로 중년의 남성의 모습을 그려라 했더니 붓질까지도 렘브란트 스타일로 했어요. 이것을 3D 프린터로 프린트했어요. 그러면 이건 렘브란트가 살아난 걸까요? 피카소, 미켈란젤로 우리가 다 살려낼 수가 있어요. 그 사람 스타일로. 음악, 바하, 모차르트, 베토벤 스타일로 작곡하는 거 쉬운 일이 되어버렸고요. 현대음악을 작곡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걸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해서 CD로 판매를 해요. 아마존 가면 그런 CD들이 있어요. 컴퓨터가 작곡한. 들어보시면 꽤 괜찮습니다. 감상할 만해요. 충분히. 그러면 이 그림은 우리가 경매에 내놓으면 팔릴까요? 억션하면? 누군가 사기 시작할 거예요. 누군가가 재밌다고. 근데 나중에 되면 저게 100만 불, 200만 불짜리가 될 수 있을까요? 모르는 일이에요. 이거는 IBM 왓슨이 영화 예고편을 만든 겁니다. 예고편을 만들었어요, 지가. 다른 영화들 예고편들을 보고서 예고편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구성하는 방법을 스스로 깨우쳐서, 스스로 깨우친 건 아니고 배워서. 근데 사실은 보면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예고편하고 비교해서 보면은 아직은 어수룩해요. 하지만 예고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깜짝 놀랄 수 있는 일이고, 이러한 것들이 예술적 가치를 갖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논의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작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작권법은 이제 법적인 얘기고,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인간한테 줄 수 있는 건데 기계한테 줄 것이냐는 문제는 이제 다른 논의인데, 이것이 예술적 가치를 가져줄 것인가? 다른 우리가 이거 19세기 말 20세기 초에도 있었어요. 이런 얘기슈가 사진이 예술적인가? 영화가 예술적 가치를 갖는가? 그 논의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진 작가, 영화 감독에 대해서 예술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이런 논의를 하게 될 거예요. 얘네들이 만든 작품에 대해서. 칩을 만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칩. 인간의, 여러분들 두뇌 안에 있는 뉴런이 몇 개죠? 평균적으로?
우리 몸 안에, 두뇌뿐만 아니라 몸 안에 있는 뉴런의 개수가. 집에 가서 한번 세보세요, 꺼내서. 800억 개에서 한 1000억 개 정도 됩니다. 근데 뉴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뉴런 자체보다는 뉴런과 뉴런 사이에 정보를 전달하는 시냅스라는 게 있는데, 이 시냅스가 한 뉴런이 1000개에서 10,000개까지 붙을 수가 있어요. 뉴런당, 한 뉴런당. 이 연결성이 기가 막힌 거거든요. 우리를 이루는 게. 이거와 유사한 구조로 칩을 만드는 거예요. 뉴런과 시냅스를 갖고 있는. 물론 실리콘이로요. 이게 지금 100만 개의 뉴런과 2억 5,600만 개의 시냅스를 갖는 칩을 IBM이 디자인을 했고요. 이거를 삼성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이걸 갖고선 뭔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로렌스 리버모어 그 연구소에다가 팔았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지금 이거 갖고 뭘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작은 칩이 돼서 우리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순간 스마트폰이 어떻게 변할 것이라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제 스마트폰은 인공지능 기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릴 거는 그러면 과연 얘네들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위협적인가? 인간의 그 문명에 네, 위협적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짧게 보면 몇백 년? 아니면 몇천 년 뒤에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얘네들이.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 연구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스탠포드에서 100년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작년에 그래서 2030년대에 인공지능 사회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고, 기업들도 모여서 인공지능의 긍정적인 측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같이 하겠다라고 했고요. 미국 정부 오바마 정부 때 작년 10월 달에 2개의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R&D 전략과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대비하자, 미래 인공지능을 대비하자. 근데 여기에 대부분의 얘기들이 인재 양성과 윤리적인 문제, 데이터의 문제, 그 다음에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가 많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어떤 판단을 내릴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과연 공정한가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겠는가. 사례가 하나 있는데, 아마존이 프라임 멤버라고 1년에 99불 내는 회원들이 있어요. 저도 프라임 멤버인데, 이 사람들한테 당일 배송을 무료로 해주겠다라고 했어요. 미국의 주요 도시에. 그래서 주요 도시에 했는데, 주요 도시에서 모든 지역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선택을 했어요.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근데 그 지역을, 여기 보면 애틀란타인데, 그 지역을 봤더니 당일 배송을 하겠다는 지역에 사는 사람을 봤더니 대부분이 백인이었던 거예요. 흑인이 많이 사는 지역에 대해서는,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많이 사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외를 했어요. 왜 했을까요? 아마존 입장에서는 프라임 멤버가 많이 사는 지역으로 그냥 일단 한 거예요. 사람 생각 안 하고. 프라임 멤버가 많이 사는 지역을 중심으로 먼저 배송을 하겠다. 그런데 결과를 딱 보니까 이거는 사람을 차별한 거예요. 각 시장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항의를 한 거죠. 오늘 김포시장에 오셨는데 김포시장을 뺀 거예요. 예를 들면. 거긴 프라임 멤버가 별로 없어서. 아니면 김포시장에서도 무슨 동은 놓고 다른 동은 뺐는데 그 두 동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잘 사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이거는 차별인 거죠. 난리가 나가지고 아마존이 바로 사과하고 시의 모든 지역을 그 차별 없이 다 배송하겠다라고 했어요. 이건 알고리즘으로 그냥 판단한 거예요. 자기네 수익성만 생각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우리가 이제 프레딕티브 폴리싱이라고 해서 어떤 범죄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경찰력을 집중시키고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되게 웃기는 결과가 나오는 게요. 경찰력이 많이 집중되면 범죄가 많이 발생됩니다. 왜냐하면 많이 잡히거든요. 경찰이 많이 돌아다니면 많이 잡혀요. 그래서 그 지역은 계속 범죄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것도
왜곡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얼굴을 인식해서 또는 이미지를 인식해서 거기에 있는 개체가 무엇인가를 알려준, 자동으로 태깅해주는 기능을 구글에서 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고층 빌딩, 비행기, 자동차, 자전거, 고릴라. 이거 나온 거예요. 사실 실제로. 이 남자친구가 자기 여자친구랑 찍은 사진을 올렸더니 그래서 이 남자친구가 트위터에다가 이 망할 놈의 구글 내 여자친구는 고릴라가 아니야 라고 했는데 난리가 났죠. 이제 웃는 사람도 많았지만 사실 웃을 일은 아니었다는 거죠. 본인들한테는. 그래서 구글이 바로 사과를 했어요. 미안하다. 근데 이거는 무슨 문제인가요? 구글도 무슨 의도가 있었던 건 하나도 아니에요. 그냥 기술적으로 인식률이 떨어진 거예요. 97%를 정확하게 인식하면 3%에서 오류가 나는데 3%의 오류가 비행기를 자동차로 인식하는 오류는 별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바보, 그리고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을 고릴라라고 잘못 인식하는 거는 웃을 수만은 없는 일이에요. 이걸 고치려면요. 고릴라를 닮은 사람들 사진을 다 모으고 진짜 고릴라 사진을 모아서 이 아이를 다시 학습을 시켜서 이거는 고릴라와 유사한 사람이지만 절대로 고릴라가 아니야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구글이 한 방법은 간단해요. 모든 얼굴 사진에 고릴라를 못 붙이게 막아버렸어요. 고릴라가 차별받는 거예요. 고릴라는 자기 셀카를 찍어서 올려도 고릴라라고 인식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일들이 작은 일이지만 회사한테는 치명적으로 평판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사진을 막 찍어서 올리면 사진을 슬라이드쇼로 만들어준 다음에 음악을 쫙 깔아주고 즐겁게 배경을 해요. 배경음악 깔아줘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죽을 뻔한 사건이었어요. 차 사고를 쫙 찍어서 올렸는데 페이스북이 자동으로 슬라이드쇼를 만들어준 다음에 아주 기분 좋은 음악을 붙여줬어요. 마치 네 사고를 내가 축하한다는 뜻처럼. 이것도 본인한테는 어마어마한 화가 나는 일이고, 우리나라 네이버에서 차에서 이렇게 운전하다가 뉴스를 들으려면 자동으로 TTS라 그래서 기사를 음성으로 바꿔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뉴스를 갖고 아주 낭낭하고 깔끔한 목소리로 들려져요. 산후 우울증 30대 모 21개월 난 딸 목졸라 살해 이러고 나와요. 마치 굉장히 즐거운 뉴스를 얘기해 주듯이. 이것도 뭐냐면 뉴스에 있는 감성, 이런 것들을 아직 우리가 반영을 못하는 문제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기술의 미흡함 때문에 회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오해를 살 수 있는 기술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미 정부가 작년 5월에 이런 데이터, 빅데이터를 갖고선 판단하고 분석하고 사용하는데 그 빅데이터가 ethically 올바른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는 어떤 편견, 차별, 왜곡 이런 게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계가 도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제가 이번 토요일 날 또 포스트 휴먼학회라고 인간의 다음의 인간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이제 이 논의를 하게 돼 있는데 기계가 과연 도덕적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샌더스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보면 맨 앞에 이 트롤리 딜레마라는 게 나옵니다. 이런 트롤리가 가는데 이쪽에 5명이 죽을 수 있고 이쪽에 1명이 죽을 수 있는데 스위치를 내가 바꿀 수 있다면 저 트롤리가 5명한테 가는 거를 1명 쪽으로 바꿀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사장 인부가 5명 있고 여기 1명 있는데 트롤리가 고장이 돼서 막 빠르게 내려와요. 5명 쪽으로 가고 있어. 근데 내가 스위치를 바꾸면 5명으로 가던 트롤리를 1명 쪽으로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돌리시겠어요? 이게 유명한 윤리 문제예요. 도덕적 판단 문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끝 질문하죠. 그러면 그 1명이 너의 엄마면 뭐 이렇게 간단한 질문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가 5명의 목숨과 1명의 목숨의 크기가 다른 것인가?
라는 이제 고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게 자율주행 자동차한테 이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예요. 어떤 위급 상황이 됐을 때. 그래서 사이언스에 나온 논문인데 10명과 1명을 갖고 얘기했더니 76%인가가 10명을 살리고 1명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겠대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판단하는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사겠냐 그랬더니 50%가 안 사겠대요. 왜? 내가 1명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자율주행차 입장에서 보세요. 제가 뒤에 차고 가는데 길을 가는데 갑자기 돌이 큰 게 떨어졌어요. 차가 딱 판단해 보니까 그대로 지금 스탑을 해 브레이크를 밟아봐야 내가 죽을 것 같아. 근데 옆에 딱 보니까 한 명의 죄송합니다. 노인분이 있고 이쪽 보니까 5명의 유치원생이 있어. 그럼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얘가? 어르신 그동안 사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로 가셔야 되나요? 아니면 난 모르겠다. 당신이 죽어라 그러고 승객을 죽여야 되나요? 아니면 이쪽으로 가야 되나요? 왜? 이쪽이 보니까 경제 장관이야. 그러면 국가적으로 이 사람이 더 중요해. 그래서 일로 가야 되나요? 얘가 뭘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얘가. 이거를 현대자동차에 앉아있는 소프트 엔지니어가 그래 오늘은 이 사람 이쪽으로 판단하게 하자. 그랬더니 부장이 안마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사장이 결정해요?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합의를 해야 돼요. 우리는 어디까지 판단하게 할 것이고 어디는 판단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한다고 해서 현대자동차하고 메르세디스 벤츠하고 GM이 다 다르게 판단해야 되나요? 이것도 문제예요. 이건 유엔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고민스러운 문제입니다. 아주 지금 논란이 굉장히 많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아예 아무런 판단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데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판단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문제가 이제 심각한 문제고요. 인공지능의 윤리 문제는 제가 다른 시간이 있으면 이것만 갖고 할 수가 있는데 윤리 문제는 만드는 사람들의 윤리, 안에 코딩하는 문제, 걔네들이 학습하는 문제, 사용자의 윤리 이 여러 가지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실로마라는 데서 모여서 작년에 그 인공지능 개발자들, 연구자들의 윤리 강령을 좀 만들었어요. 초안을 좀 만들었습니다. 75년도에 유전공학자들이 만들었듯이 1975년도에 유전공학자들이 그걸 만들었는데 코드를 만들어도 코드가 에러가 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아시모프의 3원칙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아시모프 3원칙은 완벽한 원칙이 절대로 아니고요. 굉장히 어려운 원칙입니다. 지키기도. 첫 번째가 인간에게 해를 가거나 인간이 해를 당하는 상황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것만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인간이라고 생각하시죠? 왜 인간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를? 제가 굉장히 잘 만들어진 로봇이라고 의심 안 해보셨어요? 이렇게 빼볼까요? 여러분 저를 인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쉽게. 근데 뭘 갖고 증명하는 거죠? 사람은 어떤 거죠? 외형, 모양, 말, 태도 다 달라요. 그러면 로봇이 저 존재가 인간이구나라는 걸 판단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인간 아닌가를 갖고. 두 번째, 저를 살렸어요. 제가 위험에 처해 있는데 살렸는데 제가 그 다음날 서울시 수도에다가 독약을 뿌려가지고 600만 명을 죽여요. 그러면 로봇은 저를 살렸는데 쟤를 살린 결과물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예측하죠? 하나의 행동이 70억 명의 인간한테 미치는 영향을 매번 계산해야 돼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원칙부터 사실은 computationally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다음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보고 관찰하게 해보자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이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을 보면은 우린 금방 알아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근데 로봇이 저 상황을 딱 보자마자 저게 무슨 상황인지 안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굉장히 많은 배경 지식과 학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얘는 웃고 있잖아요. 돈을 주는 건지 받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사람은
굉장히 의인화를 많이 시키죠. 뭐 이건 심리학에서 많이 나오는 실험인데 큰 삼각형과 작은 삼각형 동그라미가 있는데 얘네들이 같이 붙어 있고 얘가 쫓아오면 막 움직여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이게 들락날락거리면서 보면 얘네들은 사랑하는 사이인데요. 아버지가 와가지고 반대를 해서 얘네들이 도망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막 만들어내요. 우리는 삼각형들끼리 움직이는데 우린 그래요. 그 다음에 캐스터웨이 보면은 그 톰 행스가 이 배구공을 하나 건져가지고 거기다 윌슨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서 얘랑 얘기를 하게 하고 얘가 바닷물에 쓸려갈 때 울부짖으면서 미안하다 그래요. 배구공한테.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아이보라는 로봇 강아지를 일본에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면은 얘네들을 모아가지고 절에서 장례식을 치릅니다. 이게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뉴욕타임즈에 보도가 된 얘기고. 이러한 로봇들이 등장을 합니다. 소셜 로봇이라고 그래요. 홈 소셜 로봇들. 이번에 CES에서 나온 것들이고요. 이거는 LG 거고, 이거는 소프트뱅크가 만들고 있는 페퍼고, 이건 아직 안 나왔어요. 지보라고. 계속 소개만 되고 있는데, 감정을 나누고 말을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노예 이후에 우리 말을 듣고 우리랑 대화를 하고 움직여주고 뭔가를 소통하는 기계가 등장하는 거예요. 저는 개런티하건대 20년쯤 뒤에는 어느 할머니가 자기랑 10년 동안 살았던 로봇한테 자기 전 재산을 물려줬다는 기사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500원 겁니다. 지금 누구한테 물려주고 있죠? 강아지한테 물려주는 일들이 생겨요. 자기랑 같이 산 고양이한테, 강아지와 고양이한테. 우리가 옆집 강아지를 기분 나쁘다고 발로 뻥 차면은 잡혀가죠. 동물보호법 위반이에요. 동물 학대로. 옆집 로봇을 술 먹고 들어가다가 화가 난다고 쥐어 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재물손괴죄죠, 그냥. 근데 그 할머니 입장에서는 나랑 20년 동안 사는 로봇이야. 근데 내가 때려 부셨어요. 화딱지 난다고, 야구방망이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도 강아지가 자기 애를 해치려고 그래가지고 강아지를 집어던져서 죽였더니 그 강아지 주인인 여자애가 울부짖어가면서 내 새끼 죽였다고 그러는 세상이 됐거든요. 그거 하는데 한 40년 걸렸어요. 1990년대부터 동물보호법이 나와서 논의돼가지고 완성이 한 2006년도쯤에 완성이 됐는데 우리 사회가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앞으로 40년 안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벌써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로봇에 대한 법적인 보호, 권리 이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안정성 문제가 아직 있어요. 아직 완벽하지 않아서 사람이 죽거나 집을 뛰쳐나온 로봇이 생겼습니다. 러시아에서 있었던 일인데 길거리 나왔어요. 사람들이 웃으면서 주인의 학대를 피해서 도망 나온 로봇이라고 얘기를 붙였어요. 근데 이런 과거에 우리가 로봇 그러면 공장에 있는 거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얘네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서 길거리에 나오는 로봇들이 생기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쇼핑몰에서 경비 로봇이 애를 치고 지나갔어요. 안정성, 프라이버시. 이게 아마존의 물류창고입니다. 물류창고의 한 부분이에요. 요 밑에 있는 이 키바라는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갖다 오고 가져오고 갖다 놓고 그럽니다. 사람은 여기서 패킹만 하고 있고요. 이런 시대. 그래서 로봇의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잡에 몰라. 그 다음에 이게 아까 보여드린 그 로봇인데 스탠포드 쇼핑몰에 있는 센터에 있는 만약에 여기 있는 애가 갑자기 나타났는데 총을 들고 나왔어요. 그러면 얘가 얘를 제압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얘를 체포할 수 있을까요? 위급한 상황이에요. 지금은 얘가 어떤 위급한 상황이 나오면 본부에다가 신호를 보내가지고 경찰이 출동하게 만들어요. 거기까지만 하는데 얘가 막 총 들고 뛰어오는 거예요, 지금. 내한테 체포할 수 능력이 있어요. 뭐 태저건을 쏘는다든가 뭐 그물을 던진다든가 해서. 그럴 때 얘한테 그렇게 하게 할 건가?
그렇게 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러는 순간 얘는 경찰권을 갖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체포권을. 우리 사회가 언제쯤 그렇게 할 건가? 유럽의회에서 얼마 전에 로봇한테, 인공지능한테 전자인격권을 주자라는 것을 회원국이 검토해라라고 냈어요. 우리가 자연인 말고 인격을 준 게 누구죠? 여러분들이 많이 일하셨던 법인이에요. 법으로 인정해 준 거예요. 법인이라는 것이 그래서 행위의 주체이면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었죠. 법적으로. 쟤네가 행위의 주체면서 권리의 주체가 되는 세상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집을 고치기 위해서 그 공사하는 로봇 회사에다가 불렀더니 로봇 한 마리가 와서, 미안해요, 말이라고 할게요. 한 마리가 와서 3마리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제가 조장이고요. 저 쫓아다니는 애들인데요. 얘는 페인트하는 애고요. 얘는 청소하는 애고요. 얘는 뭐 유리창 고치는 애예요. 이러고 팀 데리고 와가지고 저는 감시할 겁니다. 만약에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웃겨지는 거잖아요. 걔네가 걔네들끼리의 계층을 만들고 어떤 구조를, 사회적 구조를 만들고 소유를 하는 과정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조만간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공존하는,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인데 와이드 잡지에 나온 겁니다. 같이 사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으로 행위의 주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같이 공존한다는 건 무엇인가. 로봇과, 우리 영국에서 벌써 나온 얘기예요. 로봇과 섹스하는 것을 허용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영국에서는 사회단체들이 허용하면 안 된다. 이거는 인간성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벌써 벌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그러겠다는 사람들이 있고요. 만드는 애들이 있고요. 이제 인형에서 시작해서 이제 로봇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로봇으로 가고 있고요. 자기 복제, 자체 제작. 아까 자기 아키텍처를 만들고 자기 데이터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시스템까지 왔다 그러는데 이거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그 다음에 빅 레드 버튼. 이것도 유럽의회에서 이번에 나왔어요. 빅 레드 버튼은 가져야 된다. 다시 말해서 언제든지 스탑시킬 수 있는, 얘네들을 스탑할 수 있는 최종 제어권을 우리가 갖고선 이것만은 놓치면 안 된다. 정경학과 나오신 분들은 금방 얘기하죠. 야, 두꺼비 좀 내려. 딱 그러면 된다 그러는데 얘는 더 이상 두꺼비 좀 내려서 안 되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해킹하고 우리 시스템을 해킹해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만들어진다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미래는 이거는 보통 20년, 30년 정도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장은 아니에요. 5년 뒤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연구가 지금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발전 속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굉장히 멋지고 놀라운 것이 당장 5년 뒤에 오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빠르게 오고 있고, 그 빠르게 오는 것이 그냥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전체 산업의 구조를 굉장히 바꿀 수 있다는. 아까 제가 자율주행차 하나가 열 몇 가지의 산업에 큰 영향을 줄 거라고 했잖아요. 이게 하나하나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고, 이게 이제 요즘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발점으로서 우리가 얘기하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것이 단지 제조업의 혁명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 변혁에 가장 그 인공지능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른 아침에 이렇게